그리고 계좌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위치가 되느냐. 옥석 가리기에서의 진짜 중요한 위치로 설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볼게요. 미국 쪽에서 오늘 그 박승재 TV에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미국 쪽에서의 기준, 요 흐름들 놓고 보실 때 이렇게 있어요. JP모건 쪽이 이제 연준이 시장 예상보다 강한 긴축에 나설 경우에 기술주에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기술주가. 그럼 그 기술주가 왜 타격을 받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죠. 성장주가 타격을 받는다라는 거는 긴축을 단행했을 때는 결국은 금리를 올린다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위험성을 가지고 리스크를 가지고 성장주에 베팅하는 그런 기준, 그런 부분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자산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채권은 안전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주식 자산은 이제 위험 자산, 투기 자산으로 분류를 하는데 주식을 한다고 해서 그 투기 자산,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쪽, 그쪽을 한다고 해서 높은 고소득이 보장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지 않죠. 높은 고소득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부분을 좀 더 잘 해야 되는 그런 기준점이 된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일단 어찌됐든 기술주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 플러스 프리미엄까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PER이 굉장히 좀 사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일단 미국 쪽의 기준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면은 기술주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 경제학 논리가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다? 원론적인 교과서적인 내용인 거고, 실질적인 부분은 진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이제 하나하나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러니까 목요일 기준에서 채권 시장의 동향 기준에서 뭐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좀 강한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10년물 같은 경우는 1.8% 수익률까지 올라갔다가 1.7 기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준 쪽에 금리 인상 횟수 부분, 요 부분을 이제 올해 3회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최대 뭐 7회까지도 인상을 할 수 있다. 그런 전망이 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가파르게 인상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3월 FOMC 금리 인상 부분도 50bp는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인데 50bp, 그러니까 0.25%가 아니라 0.50% 좀 가파르게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기준이에요. 결론적으로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 쪽의 기술주의 조정이 어제 목요일날 야간 방송을 해드릴 때 기술주들의 나스닥이 2%에 달하는 강세를 뗐단 말이죠. 그러던 게 시간이 지날수록 새벽 한 4시경 됐을 때는 한 1% 초반 정도로 상승폭이 좀 둔화됐어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3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3% 이상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등을 기다렸던 쪽의 기준에서는 좀 이게 뭐야 라는 상황이 좀 돼버린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등의 반도체 업체들 뭐 이런 쪽이 조정을 받다 보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5%의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다 보니 그러다 보니 국내 IT주들, 전기전자 업종, 특히 이제 반도체 쪽 관련주들의 낙폭이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밀렸는데, 그동안의 상대적인 강세와 그 강세 부분에 이제 시장이 안정되면은 뭐 목요일자에 미국 기술주들 나스닥이 강세를 떴던 그 흐름처럼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술주가 또 시장을 견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술주 쪽에서 이제 실망감을 주다 보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또 금요일 기준에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거세게 튀어나온 겁니다. 조금 이따 다 한 번씩 볼 거예요. 조금 이따 다 한 번씩 이렇게 봐가지고 결국은 조금 이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다 봤을 때 그것이 말 그대로 이제 대세하락으로 접어든 거냐 아니면 진짜 좋은 기회냐. 일시적인 눌림폭의 가격 반발력이 가격 낙폭이 다소 심하게 형성돼서 저평가 인식이 강해서 아주 좋은 자리로 형성될 수 있겠느냐. 그걸 좀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기준은 그래서 시장의 조정 그 명분은 계속 나와 있던 내용인데 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그 흐름 속에서 금리 인상 부분의 3회 금리 인상 부분을 7회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3월 FOMC 회의 때 그때부터 해서 이제 1년에 8차례의 FOMC 회의가 있는데 1월에는 이제 그 금리 인상을 안 할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할 거다. 근데 이제 3월부터 올렸을 때 25bp가 그동안의 금리 인상 폭이었는데 그게 이제 50bp까지도 확산될 수 있다. 그 내용인 거죠. 됐죠? 그래서 채권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조금 이제 뭐 더 강하게 긴축이 형성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술주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심화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술주의 조정의 이유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긴축인데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고 긴축하면은 왜 기술주가 조정받느냐 했을 때 성장주들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 없이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더라도 수익이 형성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회귀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술주는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봅시다. 뭐 이런 내용들은 뭐 다 그냥 한 번쯤 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요 기준이 이제 1월 6일 예 안녕하세요. 1월 6일 그다음에 1월 19일 그죠? 그리고 이제 1월 21일까지 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데 좀 빠르게 진행해 드릴 거예요. 어차피 1월 6일, 1월 19일 동영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요 기준으로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이 차트인데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 하락 기준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스닥은 어찌됐건 지속 폭등 랠리가 나왔다. 요 기준에 금리 인상 시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눈으로 잘 안 보이시죠? 이거 상승 랠리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가 여기입니다. 폭락입니다. 이건 눈에 좀 띄죠. 그리고 2013년도 5월에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긴 거예요.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고요. 여기가 테이퍼링을 결의를 하고 2014년도에 테이퍼링을 했을 때 분명히 가파른 상승이죠. 그리고 첫 번째 금리 올렸을 때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그리고 2019년도에 금리를 내리죠. 그리고 2020년도에 급격히 내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다시 금리를 올릴 시점. 결론은 금리를 올릴 때 랠리가 형성됐었다라는 건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긴축 테이퍼링을 단행했을 때도 급등이 했다. 왜?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의 인식.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서프라임 문제가 불거져서 리먼 브러스 사태로 번졌을 때 시장 폭락. 이때는 뭐 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인하를 했던 기준입니다. 여기는 이제 금리 인상 시기인데 금리를 인하를 하는 그 과정, 그 기준에 이미 먼저 이제 선반영 측이 있었고 금리를 인하한다,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한다라고 해서 이제 탄력받은 거예요. 이때는 금리를 먼저 인하를 했고 불거 터져졌고 문제가 터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양적 완화를 단행해서 경기를 부양한 그런 시점이 되고요. 여기는 선제 대응을 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이전에 재선을 앞두고 지금의 우리나라 대선 주자분들이 서로 돈을 더 많이 뿌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서민들은 어차피 돈을 뿌리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금리 인하의 압박이 굉장히 셌고, 결국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더 급격히 금리를 인하했고, 이 부분 다시 당겨서 봅니다. 요 앞전에 그럼 2004년부터 요거 이제 그 우리 직원분이 지금 아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2003년 6월 25일 마지막 이제 1%로 내린 요 기준도 뭐 넣어놓으면 되고,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올린 거 1%의 금리에서 이렇게 올린 시점이 언제냐면 2004년 6월이에요. 그러니까 2004년 6월에 금리를 첫 금리를 올렸다. 0.25%포인트를 올렸다. 그 스타트 범위를 표시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2004년 6월부터 금리를 올렸다. 2006년 6월까지 마지막 금리를 올렸다. 그렇게 하고 2007년 9월 18일 날 금리를 얼마 내려요? 50bp를 내립니다. 이거 서프라임 문제가 심각한데 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서 경기 부양을 했다. 그리고 리먼 터지면서 더 급격히. 그리고 이제 요 시절에 금리 인상 시절에 이왕이면 박스 하나 나중에 넣어주시면 돼요. 언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를 박스를 주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금리를 올리는 기간에 어찌됐건 저점 대비 고점까지 랠리가 나왔다. 그죠? 그리고 2007년도 9월 달에 금리를 내리고 10월 달 이제 한 번 더 움직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급격한 조정이 나옵니다. 그 제로금리 수준까지. 여기가 이제 제로금리 수준으로 내려. 여기가 이제 급격히 금리를 추가 인하했을 때 리먼이 터진. 그러나 이제 경기 부양책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라고 할 정도로, 돈을 뭐 뿌린다라고 할 정도로 양적 완화. 그렇게 되면서 상승 장악 확인형 뜨고 폭발적인 시세 지속됐죠. 저 흐름이. 저 흐름이. 그래서 저 흐름이 이제 지속되는 과정의 기준점. 그걸 놓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놓고 보시게 되면은 2015년 이후의 기준입니다. 2015년 12월에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25에서 0.50까지 올라간 거니까 25bp를 올린 거예요. 50bp를 올린 게 아니에요. 25bp를 올린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18년 12월 19일까지 해서 2.25까지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총 2.25%포인트를 올린 거죠. 2.25. 그러면은 2.25면은 총 몇 번 올린 거예요? 2.5, 2.5, 2.5, 2.75, 0.25에서 2.25 죄송합니다. 2.25. 그러면은 2.25면은 몇 번이에요? 8번, 9번 올린 거죠. 9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9번. 수치에 밝죠? 계산 잘하죠? 2%면은 25bp씩 2%면은 8번을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25bp 한 번 더 올렸으니까 8번, 9번 올린 겁니다. 총 9차례의 금리 인상을 시차를 두고 올리잖아요. 이렇게 시차를 두고. 2004년 6월에서는 매번 FOMC 회의할 때마다 올렸고, 이렇게 이제 시차를 두고 올리고 2.5%가 이제 정점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은 안 올렸어요. 유럽은. 그죠? 유럽은 금리를 안 올렸습니다. 긴축을 더 지속을 했어요.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리고 영국은 그건 이제 2005년도 2015년도 그죠? 영국 2015년도 영국이 2015년도에 원래는 이제 그 금리를 올릴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었는데, 유럽 쪽이 금리를 오히려 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더 강화를 합니다. 유럽이.
유로존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영국의 금리 인상이 무산이 되죠. 자기들 혼자만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2016년도에 브렉시트를 단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 2015년도에 금리를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렸어요. 경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유럽 때문에 같은 공동체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야당 보수 쪽에서 우리를 뽑아주면은 우리가 이렇게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큼 경기가 좋은데도 금리를 못 올리지 않았냐 유럽 때문에. 근데 우리를 만약에 이번에 선거에서 뽑아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중간 선거를 해서 유럽을 진짜 탈퇴할까 여부를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고 여차하면 뭐 우리 탈퇴하죠. 뭐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릴 정도로 우리는 긍정적인데 왜 유럽 때문에 우리가 금리도 못 올리고 또 이민 정책이 풀려가지고 집 밖에 나가면 막 집시분들이 막 기타 치고 노래하고 앉아 있고 불안하잖아. 치안에 대해서. 거기다가 일자리를 막 뺏어가는 것 같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가 단행이 된 거예요. 어찌됐건 미국이 이제 저렇게 금리를 올리면서도 2004년 6월부터 해서 글로벌 경기가 다 좋아서 이제 뭐 미국이 FOMC 회의할 때마다 금리를 계속 올리던 시점하고는 다르게 이 당시에 거의 뭐 미국만 올린 거거든요. 유럽은 안 올렸으니까 거의 이제 미국만 올린. 그리고 이제 영국도 결국은 브렉시트를 단행하면서 이제 유럽과의 관계가 좀 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또 둔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영국도 이제 그 금리를 못 올리는 상태가 됐죠. 어찌됐건 그런 과정에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가파르지 않은 좀 유한 금리 인상이 형성이 됐다. 지금은 문제가 이제 뭐예요? 지금은 이제 얘기 나오고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지금의 이제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3월 달에 1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안 할 것 같고 3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긴축을 강하게 작년만 해도 우리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 성향으로 월가에서 금리 좀 올립시다.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금리? 지금 뭐 경기도 많이 살아났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이거 인플레이션 우리가 믿는 거 아니야? 금리를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인플레이션 아직까지는 뭐 괜찮고 우리 3%까지는 견딜 수 있고 어쩌고 그게 왜 그랬다 그랬어요? 미국이 이제 대선 끝나고 대통령들이 공약한 경기 부양책을 이제 의회 통과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경기 부양책 돈 풀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긴축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월가나 전 세계적인 이제 그 예측 범위와는 다르게 굉장히 비둘기파 성향으로 파월 의장도 굉장히 유하게 정책을 펼쳤죠. 인플레이션 끄떡없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옐런 전 의장, 그러니까 옐런 재무장관이 5월쯤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구원투수로 나서죠. 이제는 뭐 금리 올려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합니다. 왜 재무장관이 FRB의 그런 고유 권한을 침범을 하느냐? 뭔데 금리를 올려라 말아라 이런 그 뉘앙스를 주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이제 테이퍼링을 단행하고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지금 현재 시점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저까지도 그 굉장한 긍정론자인 윤정도까지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그게 혼란스럽게까지 해드리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평상시에 25bp 올리던 부분을 작년에 월가나 이런 쪽에서 그 금리를 올립시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올리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올리려다 보니 뭐 제 생각이에요. 그러려다 보니 뭐 좀 빠르게 물가를 좀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서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 성장을 좀 더 가져가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금리를 좀 빠르게 인상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전혀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기억 못하시냐면 2020년, 2021년에도 특히 이제 2021년 1분기부터 해서도 윤정도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원체 많이 풀렸고
경기는 지표는 돈이 풀림으로써 지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돈이 풀림으로써 지표가 회복이 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돈 풀릴 만큼 풀리고 경기 회복될 만큼은 회복되고 뭐 지수도 잘 올라오고 있고 하니까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 빠르게 링겔 주사, 병원 가면 링겔 맞는다 그러잖아요. 링겔 주사를 빨리 빼주는 게 오히려 날 수 있다. 낫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만 해도 2023년 금리 인상 얘기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하반기 들어서 22년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뭘 22년이냐? 그렇죠. 23년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고 22년은 거의 얘기가 안 나왔는데 제가 이제 계속 22년도에 올릴 가능성이 더 크다. 오히려 이렇게 좋아져서 경기가. 결국은 많이 당겨져서 이제 22년도에 3월에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얘기가 현실화가 된 겁니다. 그만큼 경기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금리를 올렸을 때에 마찬가지로 요때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시기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하는 요 2015년 12월부터 시장의 랠리는 지속되고 있었다. 마지막에 이제 요렇게 조정을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의 이제 명분을 가지고 금리를 2019년도에 부양책으로 내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 나스닥 다시 볼까요? 결론적으로 나스닥의 2000 월봉으로 보시면 2015년 이후에 금리를 이렇게 쭉 올리잖아요. 올리고 지금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2019년 7월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2019년 7월에 2019년 7월에 금리를 내리기 전에 일단 한번 출렁임이 나와요. 출렁임이. 이거는 이제 뭐 원체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그렇게 되면서 이때 좀 많이 빠지긴 했죠. 심각하게 좀 빠지긴 했죠. 출렁거림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만등이 나올 때 경기 이제 부양의 요건으로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금리 인하가 사실은 경기 부양의 기준도 있지만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둘기파, 매파가 아니라 공격적인 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한 기준이 아니라 유한 정책의 기준이라는 거죠. 유한 정책. 결론적으로 저 당시 기준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굉장히 심했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금리를 인하를 했고 그러던 과정 속에서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급격한 금리 인하를 했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급격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경기 동향은 어땠어요? 경기 동향은 계속 개선되고 있었어요. 뭐 좀 과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계속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경기 동향이.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순간적으로 경기가 좀 침체된 부분이 있어요. 뭐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업수당도 뭐 늘어났고 당연히 그랬을 때에 지표가 일시적으로 이제 둔화된 부분은 있지만 돈을 또 우리나라 따지면 재난지원금 이쪽으로도 경기 부양책 무지하게 쏟아붓죠. 양쪽 하나 뭐 지속되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결론은 리먼 때의 흐름처럼 큰 조정이 온 게 아니라 선제 그 반영을 잘해서 이런 큰 조정이 아니라 이때는 뭐 썩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2007년도 이 정도 기준에서 어떻게 서브프라임의 파생 상품에 이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때 이제 서브프라임 불거진 건데 계속 냅두다가 결론은 금리를 9월에 내립니다. 9월에 그리고 이제 10월에 정점을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무너져 내리다가 이때 베어스턴스가 이때 파산을 해요. 베어스턴스가 그러니까 IB5위가 파산을 하고 이때 이제 4위인 리먼이 파산을 하고 3위인 메릴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급격한 금리 인하와 함께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지금은요. 요번에 이제 금리를 내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7월, 9월, 그때 이제 금리를 내리기 전에 이제 선제적인 조정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경기가 이제 침체돼서의 그러면 아니고 가파른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는 있죠. 그렇지만 그런 기준이고 그리고 나서 요 이제 2019년 금리 인하와 함께 경기 부양책의 기준이 된 거고요. 경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코로나19 때 그나마 이제 2.5까지 올려놨던 금리 인하하던 과정 속에 급격히 제로금리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계속 부양책을 내준 거죠. 그렇게 해서 나스닥이 사실상 이런 그 기준 별로 얼마 안 되는 조정 같지만은 사실은 조정이 저때 당시의 기준에서 작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요 음봉 크기가 저 윗꼬리부터 전부 이제 기준으로 잡으면 전부의 기준 윗꼬리부터 여기까지 그럼 저 크기가 이제 음봉 크기로 따지면 이따만해집니다. 작지 않은 음봉 크기예요. 평상시 대비. 그죠? 여기서도 이따만한 음봉의 크기. 이 시기가 뭐냐면은 이제 일단 민주당이 승기를 잡게 되면은 부자 증세. 예? 민주당은 서민층이잖아요. 부자 증세로 인해서 그 부자 증세라는 게 뭐냐면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에 대한 규제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세금을 많이 걷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종용님께서 뭐라고 쓰셨는데 뭐 단어를 뭔 소리인지 못 읽겠어요. 오타 하나 있으셔갖고. 그 결론은 그래서 이제 이 당시 기준의 변동성이 좀 확장이 됐었는데 결국은 기술주에 대한 문제는 없죠. 민주당은 뭐 전통적으로 성장주 위주의 기준이고.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규제가 좀 있을 것 같다. 근데 결코 그런 거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기술주들에 대해서 조정에 대한 의견들이 꽤 많이 제시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산업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SF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전부 현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적 범위의 기준들 그것이 성장성만의 거품은 아니다. 예전에 IT 거품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흐름은 일단 아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성장성의 기준이다. 근데 미국은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나 이런 쪽이 실적과 성장성까지 같이 붙어서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번에 그런 흐름이 연출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일봉이나 일봉 보시면 뭐 심각하죠. 어마어마하죠. 이게 뭐 어휴 끔찍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주봉의 기준에서도 이거 뭐 심각하다. 근데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 이거예요. 사상 최대치의 신고가를 내주고 나서의 조정인데 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줄 때의 기준이 뭐냐면 실적이죠.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줄 때의 기준이 실적입니다. 실적을 내주고 그러니까 8월 결산법인인데 9월, 10월, 11월 달 실적이 또 3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조 1천억 원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3조 1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줌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12월 달에 뭐 D램 쪽에 뭐 정점에 달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장대 양봉으로 쭉쭉 그리고 신고가를 내주는 흐름에 쭉쭉. 그러고 나서 이제 긴축 얘기 나오면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죠. 아직까지는 글쎄요 뭐 추가적으로 음봉으로 더 미끄러져서 결론적으로 갭을 메꾸는 흐름이 될 수 있는데 오늘 2대1에서 교육해드린 것처럼 갭을 메꿨다라고 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 그러진 않아요. 갭을 메꿨다고 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의 둔화가 되는 거죠. 상승 추세의 둔화.
결론은 이게 요 상태의 기준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돌릴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IT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같이 연동돼서 이제 볼 수 있는 범위 기준이 되니까요. 돌릴 수 있겠느냐의 기준에 저는 충분히 돌릴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둔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하이닉스 설명하면서 같이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지금의 위치도 어찌됐건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고 실적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들어 올렸다. 물론 이제 성장성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일부 나온 것이 좀 변동성이 확장돼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 여기도 이제 거래량이 표시가 되네. 거래량 표시가 되네요. 월봉 기준에 이제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더 밀리면서 정점의 인식을 잡는 변곡점의 거래량으로 인식되지는 않아요. 저 정도 가지고는. 꼬리 달고 돌리면은 이제 5MA, 20MA 기존의 추세를 그렇게 놓고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음봉이 더 미끄러진다 해도 지금 그리고 추가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거래량 감안했을 때 변곡의 의미를 줄 수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요 거래대금이 상당하겠죠. 요 거래대금이 여기서의 기준에서, 요 정점의 인식의 기준에서. 그래서 그런 맥락에 좀 인식을 잡으시고,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들의 조정에 대한 논리 부분이 다시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스닥 쪽에 조정이 뭐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면 긴축하면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적이 없었고 교과서적인 논리, 뭐 긴축하면 조정 나올 거야, 기술주들 조정 나올 거야. 근데 엄밀히 따지면 기술주가 아니라 성장주가 조정받을 거예요. 그럼 성장주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들이 조정을 받아라의 기준이 아니고, 성장주 대표적으로 지금 뭐예요? 사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네이버, 카카오 대표적인 성장주죠. 실적 대비 성장성이 더 돋보이는. LG화학의 경우는 이제 뭐 물적 분할을 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 뭐 성장성, 세계시장 점유율 이걸 바탕으로 이제 실적이 아직 안 나오더라도 일단 뭐 시가총액이 확장되는 그런 게 이제 성장주. 그리고 LG 화학은 실적주 플러스 그 성장성. 실적이 4조 1천억이 나왔어요. 지난해 순이익이.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작은 수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주의 경우에는 이렇게 테이퍼링을 단행하고 또 언급을 하고 그랬을 때에도 강세.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하고 달라요. 경제학 원론에 따른 이론적인 부분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5년도 이제 금리 올린 요 시점, 금리 실질적으로 올릴 때 다르죠. 그리고 이제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은 2021년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죠. 계속 얘기 나왔잖아요. 2021년 이후에 계속. 그러니까 지금의 범위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하는데 명분이 뭐냐? 왜 차익 실현하냐라고 했을 때 긴축하니까 뭐 이렇게 하락이냐, 하락 추세냐 그러진 않아요. 자, 그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 더 문제되느냐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제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는 게 긴축,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그죠?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양적 긴축. 그런데 테이퍼링이라는 건 뭐냐면 매달 지원해주던,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채권을 사주게 됨으로써 돈을 뿌려주던 그 규모를 단계별로 줄여서 더 이상 돈을 양적 완화를 돈을 뿌려주지 않겠다. 요거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긴축을 단행하겠다. 금리를 인상하겠다. 요거고. 그 다음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유동성을 오히려 줄여버리겠다. 시중에 노출되어 있는 유동성 자체를 회수해버리겠다. 지금은 유동성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지원해주는 유동성을 줄이고 멈추겠다.
그 다음 금리를 인상한다. 그 다음 범위가 있는 유동성을 회수하겠다. 그래도 경기는 긍정적이다. 그래도 경기는 긍정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다. 만약에 그게 진행 도중에 또 삐끗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다시 부양책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한 이제 뭐 수준 범위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건데 일단은 과거 데이터를 확인을 했을 때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호재다. 금리 인상 호재다. 그리고 그만큼 경기가 이제 살아난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하고 조금의 차이는 긴축의 속도가 조금 더 과거보다 25bp씩 올릴 때보다 조금 더 가파를 수 있다. 횟수 부분이 2004년도 당시에 금리 인상 횟수 수순으로 갈 수 있다. 근데 그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주변 국가들과 같이 경기가 회복되면서 같이 금리 인상이 돼야 되는데 이쪽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조금 먼저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하고 하여간에 계속 말씀드리는 가파를 수 있다. 요것뿐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실을 봐봐야 되고요. 그게 꼭 충격으로 나온다. 꼭 그러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이야기라면은 그 다음 범위가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으니 국채의 금리가 당연히 올라간다. 국채 수익률이 높아진다.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요 기준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얼마 전에 1.8 넘기면서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야 이거 긴축 때문에 뭐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이러면 위험 자산 투자 심리 약해지면서 뭐 돈을 뺄 거고 지금 1.7이야. 1.8에서 1.7로 내려왔는데요. 오히려 약화됐는데 왜 그럼 반영이 안 되냐는 거야. 그리고 또 요 그 1.7을 넘기던 시점의 기준, 그러니까 1.6, 1.7까지 치솟아 오른 그 시점이 2021년도에도 이렇게 1.7 수준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1.7 넘기는. 근데 전혀 문제가 됐던 거는 1.3에서 1.456까지 갔을 때고 오히려 1.7 갔을 때는 아무런 뭐 문제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 아까 보신 것처럼 계속 랠리. 이거를 월선 차트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월선 차트로 보면은 요 시점이 테이퍼링을 예고했고 또 테이퍼링을 단행한 시점. 그리고 요 시점이 금리를 올리던 시점. 그때의 기준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까지. 지금 그렇게 올라왔나요? 테이퍼링 이렇게 언급하고 테이퍼링 단행하던 시점 기준으로 3%까지 올라왔어요? 안 올랐죠. 근데 이때 어떻게 됐어요? 시장은요. 랠리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안 보고 그냥 막연히 뭐 이게 이래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를 보고 그걸 보고 얘기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이 엊그저께 이제 1월 6일 또 1월 19일 교육을 해드렸을 때 고자락 대비해서 더 뭐 문제 되나요? 아니죠. 1,200원이 뚫린다. 원화의 가치가 훼손된다. 이 정도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좀 들여다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기점은 어디로 잡겠다? 1,300원을 기준으로 잡는다. 1,300원. 1,300원을 돌파한 적이 없어요. 1,300원을 돌파한 적이. 이땐 리먼 터질 때, IMF 터질 때하고 리먼 터질 때. 리먼 터질 때 우리가 뭔 잘못을 했어? 외환장고 세계 10위 안에 들어오면 뭐하냐고. 단기 외채도 못 갚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19 때 일시적으로 1,300원 수준까지 1,295원인가까지 올랐죠. 그리고 지금은 전혀 그런 그 흐름도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평균치 대비해서 조금 위에 있다. 뭐 그 정도 수준. 평상시 평균치는 1,140원, 뭐 1,100원대 중반 요 정도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어. 근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나? 원화 가치가 이렇게 막 쓰레기가 돼 있어요? 훼손돼 있어요? 아니죠. 그때 이후에 더 훼손됐어요? 아니죠. 넘기면 돼요. 엔화가 달러 인덱스가 뭐 강세를 띄어서 엔화가 뭐 허벌나게 막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자동차 업종이나 일본 기술진 뭐 일본 제품하고 경쟁해야 되는 쪽이 지금 현재 버거운 위치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반도체 쪽은 가격 결정력이 있죠. 이제는 경쟁력이 아닙니다. 뭐 자동차 부분이 이제 가격 경쟁력을 일정 범위는 좀 고민해야 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자동차 쪽도 자체적인 뭐 전기차, 수소차 쪽 뭐 이런 쪽, 그러니까 미국의 친환경 쪽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정권이 바뀌니까 그 정책 부분을 당연히 바꿔서 시행하는. 결론적으로 엔화의 약세 부분, 달러의 강세에 따른 엔화의 약세 부분이 심각한 문제로 불거져 있는 수준까지는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요. 달러 인덱스가 뭐 어쨌다는 건지 난 이해를 못해서요. 그냥 뭐 조금 어쩌면 달러가 강세를 띠고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떼서 뭐 월선 차트 보시면 이래요. 100을 넘긴 적도 많아. 그런데 그때의 기준에 뭐 문제 됐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기에 2015년도 금리 인상 시기에 또 테이퍼링을 단행한다. 그리고 실질 테이퍼링을 단행할 때 당연히 달러 가치가 이제 강세를 띄었겠죠. 근데 그 달러 가치가 강세를 띠게 됨으로써 뭐 100을 넘긴 적도 많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위치가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결론은 저때 당시에도 시장은 어땠다? 아까 보셨잖아요. 랠리잖아요. 응? 아니 뭐 한 번도 금리도 안 올려보고 긴축도 안 해봤는데 지금 당장 막 처음 막 해보는 긴축이어가지고 겁이 나서 그러는 거 뭐야? 어? 문제 없죠? 네. 그래서 이 방에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나름 질투할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01번 방에서 주린 열공 선생님, 주린이 달리자 선생님 말씀하시고 계시고. 결론적으로 이런 상품 가격도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오늘보다 이제 더 자세히 교육을 해드린 게 19일 날짜인 것 같아요.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공지사항 보시면 19일 날짜인 것 같아요. 자, 그 월요일 날 시원하게 뭐 상한가라도 한번 잡아봅시다. 상상 출석 체크 한번 해보시죠. 월요일 날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잡아봅시다. 상상. 각 채팅방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동영상 교육 있잖아요. 동영상 교육 교재. 그거를 올려드릴 거예요. 상상. 동영상 2시간짜리 교육을 올려드릴 건데 그 2시간짜리 교육 교재가 어느 거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도서 자료는 올려드렸고 동영상 교육 교재는 이런 동영상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이런 동영상. 이게 이제 뭐 10분, 뭐 15분, 뭐 13분 이런 동영상을 총 8개, 15시간 중에서 한 2시간 정도 분량 그렇게 해서 총 8개를 올려드리고요. 이 부분에 이제 교재 부분은 이렇게 텍스트로 또 작성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 교재까지. 그래서 능동적으로 올려주시는 방에는 제가 이런 텍스트 교재하고 그리고 이 동영상 8개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황 부분을 지금보다 더 자세히 보시려면은 자 공지사항인데 이 공지사항에 지금 시황을 2시간 가까이 해드린 내용이 있어요. 19일 날. 그럼 꼭 보셔야 될 내용이 돼요. 그렇게 해서 19일 날 요 자료를 올려드릴 거니까 19일 교육 자료를 여러분들이 또 보시고 능동적으로 상상 올려주신 방에만 동영상 교육 자료를 올려드릴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01번 방에도 요거 올려드리고 동영상 자료 드릴게요. 또 없나요? 오늘 금요일이라 이제 접속 인원이 좀 적으셔서 그런가? 4번 방 상상 얼른 출석 체크도 할 겸 상상 오케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대1방 그 다음에 3번 방도 풍요 선생님 상상 너무 이제 좀
아쉬운 게 우리 VVIP 스페셜 방 그리고 VVIP 라이브 방은 다 이제 좀 쉬시고 계시나 봐요. 왜냐면 장중에 이제 뭐 장이 좀 어렵거나 했을 때는 시황을 굉장히 길게 자주 이렇게 이제 올려드려요. 그래서 네 군데 방하고 05번 방이 지금 05번 방 05번 방 05번 방은 05번 방 여기 올리셨구나. 05번 방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근데 잠시만요. 제가 05번 방을 제가 안 들어가 있나? 아닌데. 05번 방 05번 방에 왜 제가 어찌됐건 이렇게 05번 방 이렇게 상상 이렇게 해서 05번 방을 내가 쫓겨났나? 네? 05번 방에 왜 제가 안 들어가 있죠? 이유가 뭘까? 나갔나? 05번 방을 내가? 하여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영상 자료 부분까지 다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교육 바로 들어가시죠. 방금 이제 그 올려드린 링크 부분이 그 링크가 시황을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히 보실 수 있는 링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동영상도 지금 다 올려드렸으니까 순차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한쪽 채팅방 다 올라가야 그 다음 채팅방 올라갑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다 올려드린 이후에 나머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종목도 봐야 되고요,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기술주 중에서는 이제 하이닉스를 오늘 볼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LG화학 볼 거고, 그리고 자동차 쪽도 지금 이제 가격 매릿이 월등하게 부각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됐죠. 자동차도 보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이벤트 뭐 있는 거는 뭐 그냥 이벤트 있는 거고. 오케이. 아이고 15번 방도 홍금표 선생님께서 올리셨네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거기도 시황 총정리를 좀 올려드리고 15번 방. 아까 15번 방 제가 교재 올려드렸나? 안 올려드렸네. 15번 방도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렇게 해서 15번 방 상상 오케이. 좀 능동적이셔야 돼요. 능동적이셔야 되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능동적이셔서 수익 부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잡아내실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됩니다. 자, 이 동영상 부분 자료 받으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동영상은 일단 빼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바이유 같은 경우도 19일 날 2시간 정도 설명드리는 과정 속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뭐 공격적으로 설명을 잘 드렸으니까 지금의 그 서부 텍사스 충질유 또 브렌트유 두바이유 전체가 지금의 위치가 절대 나쁘지 않은 위치입니다. 경기가 살아나서 금리를 올릴 정도의 그런 시장 상황 속에 CRB 차트 자체가 다 강세를 띠겠죠. 상품 시장, 상품을 모아놓고 이제 인덱스화 해놓은 CRB 차트라는 게 있는데 뭐 유가하고 거의 같이 이제 움직여요. 사실 유가 비중이 높아서 결론적으로 유가의 이런 강세는 경기가 살아나서의 강세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 부분을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굉장히 심각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긍정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유가 강세를 띈다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그 실질적인 경기 화랑 때 2007년도 금리를 인하하기 직전까지
이런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겁니다. 20불 뭐 요런 자락에서부터 22불 요런 자락에서부터 뭐 80불 때까지 엄청난 거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렇게 돼 있고 또 금리를 인상하던 15년 하반기부터 18년까지. 그죠? 아까 이제 시장 조정 받을 때처럼 조정을 한번 크게 받은 적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요. 경기 확장 국면에서의 상품 가격의 강세 부분은 그거는 호재다. 호재입니다. 악재가 아니라 호재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가 부분까지. 그리고 이제 시장의 지수는 요 잘 보시면 우리나라의 누적 그 상승률이 특히 이제 고점까지로 놓고 따졌을 때 우리가 유럽이나 일본보다 월등히 높아요. 사실은 고점까지의 상승률이 24일까지도 우리가 더 높게 유럽 독일이 46%, 니케이가 51%, 유가증권 시장이 53% 강세 흐름. 그리고 이제 미국은 뭐 다 100%대 200% 이렇게 돼 있던 거고. 요게 1월 19일 날 기준에 유럽은 46 이렇게 해서 이제 12월 24일하고 바뀐 게 없었어요. 2015년 대비 상승률이. 근데 이제 니케이가 51%에서 44로, 우리가 53에서 44로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이 상당폭 선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조정이. 조정이. 금요일까지의 종가 기준에 우리나라 44, 니케이가 44. 독일이 48이었는데 이제 금요일 기준에 독일이 2%대 하락. 그러니까 독일도 이제 한 뭐 45 이렇게까지 내려온 상황이 되겠죠. 근데 금요일 장에 미국 장이 재파락 이후에 양봉으로 돌리고 장대 양봉으로 쫙 뻗어 올라가 주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렇다면 요 추이 범위는 그대로 상승 강화 추이에서 지속되는 모양새의 기준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놓고 보실 부분은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흐름이 월봉 기준에서 요게 뭐 여기서 더 밀릴 수도 있고 조정으로 인식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이 그림을, 이 차트를 놓고 보실 때 이게 정점이다라는 인식을 잡을 만한 그런 흐름은 일단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정점을 잡을 만한 그 흐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인가요? 다우지수가?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가 이평선을 안 띄워놨지만은 11선 그 11선이 아니라 10월선, 월봉이니까요. 10MA 정도 수준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나스닥이 좀 이제 깊게 미끄러져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 제한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원체 많이 오른 상태에서의 조정폭,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요일 날 2.3%대 눌림까지 연정돼 있지만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장이 11시 반에 이제 처음 스타트 잡을 때 금요일 장중에 금요일 우리나라 이제 뭐 장중, 아시아 장중에 기술주 위주에서의 그 선물 쪽이 1.5%대까지 밀렸었죠. 1.5%. 근데 미국장 이제 정규장 개장됐을 때 11시 반에는 0.5% 수준에서의 출발. 그리고 뭐 당연히 낙폭 줄이는 흐름 나오겠죠. 왜? 경기가 좋아져서 긴축을 하는 그런 흐름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뭐 독일의 위치라든가 뭐 니케이 쪽 좀 충격을 받았지만 이 흐름이 뭐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게 추세에 엄청난 폭락을 연출할 그런 기준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자 기준에 코스피 시장에서의 이제 0.99% 대비해서 완전히 전기전자 업종이 이제 뭐 추풍낙엽으로 무너져 내렸는데 그 부분도 이제 한번 볼 겁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될지, 진짜 이게 꺾여서 끝난 걸지, 그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시장의 지수 보면은 뭐 쭉 넘기고요. 오토행 같은 종목분들 뭐 아주 소액 범위 뭐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 수준, 그 정도 이외에는 뭐 의미는 부여하기 어렵고, 이 주린열공 선생님께서도 이제 놓치시지 않죠. 신규 상장주의 변동성 확 치고 나올 때, 고를 때 이제 편입 기준에 상한가에 또 차익 실현 이런 범위로 요런 업체래요. 요런 업체, 요런 업체. 그렇게 해서 자, 보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장 좋아지면은 저런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시면 돼요. 오늘 뭐 DB하이텍도 상상을 초월하게 무너져 내렸고, 주성 엔지니어링 또 거기에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근데 심택이 낙폭이 좀 심했는데 심택이 시간에서 좀 상당히 강하게 돌려놨어요. 심택이. 그리고 이제 LNF가 시간에서 일부 좀 강세를 띄었고, 에코프로비엠의 지금 뭐 공장 화재 때문에 아직 안타깝게도 공장 화재 때문에 그 이제 파장이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놓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자, 다우지수 빨간색으로 돌려놨어요. 참 뭐 별것도 아닌 그 내용들 가지고 이제 공포 심리가 앞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나스닥 뭐 S&P 500 지수 다 낙폭이 줄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이런 수익 범위들도 좀 가져가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선배분들의 이런 수익 범위 여러분들도 결론적으로 (4분기) 기준에서 이제 뭐 이런 수익 범위들 작년 4분기 2021년 뭐 에코프로 BM에 또 위메이드에 또 HLB 생명과학에 이런 수익 범위들을 LNF에 이런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이제 가져가셔야 되는데, 올 1, 4분기 지금 1월 달에 굉장히 어려운 흐름이었지만은 올 1, 4분기 기준에서 저런 수익 범위 문나 선생님처럼 3억 계좌 70%씩 4개월 만에 70%씩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이렇게 26조짜리에서 또 위메이드 8조까지 넘어갔던 종목에서 크래프튼 시가총액 15위 안에 들어왔던 종목이죠. LNF에서 이런 수익 범위로 연동이 되셔야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는 하나님 아주 존경스러워. 존경스러워. 저렇게 능동적이어야 돼요. 채팅 열심히 하시고 결론은 회원가입 하시면 되지. 우리는 하나님 선생님이. 그죠? 혼자 하기 힘드니까 지금 와갖고 계실 거 아니야. 혼자 해서 수익 잘 나시는데 남의 방 끼웃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인성의 문제잖아. 인성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능동적이신 분들이 가장 좋아요. 결론은 회원가입이잖아. 아유 부지런하셔. 부지런하신 분이 돈 많이 벌어요. 아까도 나는 상한가 먹었다고 그렇게 올리셨나? 하여간에 부지런하신 분이 수익도 잘 내세요. 보면. 그렇게 해서 뭐 회원가입 유료 가입이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VVIP 방에 또 VIP 방에 또 문자 방에 계신 분들 300여 분들이 다 뭐 우리는 하나님처럼 부정적이어서 그러니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입하셔서 이렇게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다 윤정도보다 지적 능력이 더 뛰어나시고 판단 능력이 더 뛰어나신데 주식 시장에서만 윤정도 노하우를 조금 더 가져가고 싶다.